자, 시작을 하죠. 자, 문제풀이반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7월이에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중요한 시기가 들어왔어요. 물론 임용시험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라 일찍부터 준비를 열심히 하시겠지만 사실은 1, 2월부터 열심히 준비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고요. 이런 시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시험에 가까워질수록 집중하기 힘들어요. 그건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불안감이 이제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집중이 안 되는 시기가 되거든요. 이 시기를 누가 잘 버텨나가느냐가 진짜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되도록 이제 문제풀이반을 운영해 볼까 해요. 자, 일단 첫 시간에는 문제풀이반에서 과연 무엇을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전에 먼저 제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다가 합격전례 특강을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문제풀이반하고 관계 있는 부분이 이제 이 계산 연습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합격전례 특강에 대해서 계산 연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문제풀이반 얘기를 시작을 하겠어요. 자, 이제 계산 연습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번에 합격전례 특강 5번째 시간인데요. 앞에 4번의 강의는 학원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거기서 꼭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계산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뭐 간단하게 그저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빨리 넘어갑시다. 일단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합격 전략을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합격 전략이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가 남들하고 같아서는 안 돼요. 남들하고 다 똑같으면 합격 전략이 아닌 거예요. 나만의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 등등 얘기가 있는데 또 오늘 필요한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네 번째, 패턴 만들기는 이제 어쩌면 문제풀이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패턴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리한 점이 생기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합격전략 특강 1번에서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일단 합격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 목표가 몇 점이겠느냐라는 것부터 중요해요. 근데 이 목표가 절대적인 점수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에요? 경쟁자보다 1점만 더 받으면 나는 합격한다예요. 자, 내가 아무리 시험을 잘 봐도 경쟁자들이 똑같이 잘 보면 잘 본 게 아닌 거예요. 난 시험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경쟁자들이 나보다 더 망해주면 나는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무엇이에요? 경쟁자보다 어떻게 하면 1점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합격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남들하고 똑같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남들하고 똑같이 받겠다는 뜻이에요. 합격하기 싫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든 아무튼 달라야 돼요.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단순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해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하고 수단을 혼동하면 안 돼요. 이제 점점 중요할 때가 됐어요. 우리는 분명히 수학을 공부를 해요. 자, 그런데 목표가 수학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임용 시험이 목표라는 거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 두 개가 달라요. 수학 실력이 좋다고 임용 시험에 붙는다? 절대 아닌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변에 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수학 실력이 훨씬 좋아 보이는 사람은 떨어지고요. 그 사람은 못하는 것 같은데 붙고요. 자, 근데 현실은 붙은 사람은 내가 왜 붙었는지 몰라요. 뭔가 잘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붙는데 우리는 그걸 만들어 나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두루뭉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자, 이제 다른 사람보다 1점을 더 앞서기 위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건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말고요. 모르는 문제에서 뭐 할 거예요? 부분 점수를 1점으로 더 받자. 자, 말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합격전략 특강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시간을 걸쳐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는 일단 이거예요. 아는 문제는 실수하지 말고요. 모르는 문제에서는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아야 한다. 거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시간 관리예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예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요. 시간만 좀만 더 있었으면. 시간이 없어 내가 못 들었다.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말한다면 처음부터 그 사람은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임용시험 자체가 시간 싸움이에요. 특히 전공 A. 기입형 문제 때문에 문제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전공 A에서 내가 시간이 모자랐다고 말하는 건 처음부터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시간 관리라는 것. 자, 이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의 목표는 바로 이것을 목표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일단 오늘의 주제인 계산 문제로 보겠어요. 자, 계산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설명할 필요 없을 거예요. 이제는 몇 년, 이제 이 형태로 시험을 몇 년 봤기 때문에 계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이 다 잘 아실 수 있어요. 첫 해, 새로운 제도의 첫 해를 보신 분들은 이 계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당황한 분이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닐 거예요. 자, 어차피 기입형 문제를 단답식으로 출제하려면 계산 문제를 피할 길이 없어요. 임용시험에서는. 자, 수학은 기입형 문제가 단답식이에요. 근데 다른 과목은 기입형 문제가 사실은 단답식은 아니에요. 몇 줄 되거든요. 근데 수학에서는 그 몇 줄을 쓰게 만들기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계산 문제로 딱 단답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채점도 쉽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생각을 같이 하셔야 돼요. 채점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같이 생각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전혀 동떨어진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당연하게 계산을 실패하면 불합격해요. 자, 근데 계산의 실패가 과연 무엇인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계산 문제를 내가 다 맞았어요. 아니면 한 문제 틀렸어요. 성공한 건가요? 그것만 가지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 계산 문제를 푸는데 시간을 잔뜩 썼어요. 자, 서술형 문제를 풀 시간이 없어서 서술형 문제를 망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 문제의 성공은 문제를 많이 맞는 것과 또 하나가 뭐예요? 얼마나 빠르게. 절대 이 시간을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한 문제를 푸는데 한 30초씩 빠르게 풀면 10문제 계산 문제 같아 칩시다. 자, 서술형 문제를 풀 때 시간이 조금 더 생기는 거예요. 검사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도 줄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계산 연습을 한다? 막연히 문제를 많이 푼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시간까지 고려하면서 계산 연습을 해야지 그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문제를 많이 풀었다? 절대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뭐 한 거죠? 수학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수학에서 계산 문제를 열심히 푼 거예요. 시험 준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빠르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계산의 실패는 불합격이지만 성공했다고 합격한다고 말할 수가 없죠. 서술형, 논술형 문제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합격의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못해요. 자, 이미 말씀드렸죠? 임용시험을 본 다음에 시간이 부족해서라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핑계예요. 처음부터 나는 임용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뭔가 내가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릴 것은 빠르고 정확한 계산 연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 연습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자, 두 가지 말했어요. 빠르고 정확한. 둘 다 중요한데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자, 둘 중에 한쪽을 택하라고 그러면 그러면 안 되지만 빠르기보다는 정확도가 조금 더 우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6대4 정도 비율로 정확도에 조금 더 여러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자, 왜 중요하냐면 내가 계산을 했어요. 내가 잘 틀려요. 내가 알아요. 그러면 계산 시험 보러 갔어요. 문제를 풀었어요.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자, 아까 제가 잠깐 말했죠?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공부할 때도 여러분을 방해하지만 또 언제도 방해해요? 시험을 당장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지면 문제 못 풀어요.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내 풀이를 내가 못 믿어요. 자,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정확도를 기르는 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뭐예요? 빠르기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빠르기만 하고 정확도가 떨어지는 계산은 진짜 시험에서는 진짜 불안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확도에 대한 얘기합시다. 검산을 과연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물론 지금은 다르겠지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검사를 꼭 하라고 배웠어요. 근데 과연 검사를 해야 될 것인가? 자,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문제 하나를 풀었어요. 검사를 했어요. 틀린 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내가 5분에 걸쳐서 한 문제 풀었어요. 검사했더니 틀렸어요. 어떻게 할 거죠? 자,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풀어야 되나요? 다시 풀자니 5분 또 투자했는데 틀리면 또 어떡하죠? 그럼 10분 동안에 내가 시간 10분 버려버린 거예요. 자, 안 풀자니 어떻게 돼요? 틀린 거 알았는데 안 풀자니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자, 검사를 차라리 안 했으면 그런 불안감이 없이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채점하면 틀렸겠지만, 자, 틀린 거 알고 내가 그 시간에 다시 풀 게 아니라면, 자, 그래 검사는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 때는 두 가지일 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초반이라든가 시험 문제 중간에는 내가 이 문제를 틀린 걸 알았다는 걸 내가 알았을 때 다시 이 문제를 풀 것이다. 내가 이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검사를 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거 알았어도 다시 풀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검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괜히 검사해서 틀린 거 알아봐야 좋을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검사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자, 또 하나 있어요. 언제? 시험을 어느 정도 끝내고, 물론 다 풀지 못했겠지만 내가 아는 거 다 썼어요.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자, 그때는 자, 이제 뭐죠? 검사를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해서 틀린 거 알았으면 그때는 뭐 하면 되죠? 다른 거 내가 쓸 거 다 썼으니까 마음 놓고 그 문제 다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자, 검사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하나 있어요. 검사를 한다면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들은 검사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풀었던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서 계산이 맞는지를 확인해요. 근데 그 방법은 검사의 최악의 방법이에요. 왜? 그날 풀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해봐야 틀고 못 찾아요. 검사는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야 돼요. 좀 거칠더라도 자, 일단 내가 풀었던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검사의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기본 행연산으로 역행렬을 구하거나 연립방정식을 풀었어요. 어떻게 검사하는 거죠? 역행렬을 구했어요. 자, 이제 A의 일행과 내가 구한 역행렬의 일렬을 곱해보는 거예요. 그것만 해보는 거예요. 다 해보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3행 3류절이에요. 역행렬 구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다 곱하는 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물론 계산 연습을 충분히 하면 빨리 하겠지만 그럼 뭐예요? 1행과 1열, 뭐 3행과 2열 이 정도만 해봐요. 한 두세 개만 해봐요. 1행과 1열이 1이 아니면 틀린 거고요. 1행 1열 곱한 게 1이었어요. 3행 2열은 0 나와야 되죠. 자, 몇 개만 구해보고 한 두세 개 맞으면 이제 맞았겠. 두세 개 맞았는데 틀리면 진짜 그거는 억울하게 틀린 거고요. 그렇게 틀릴 가능성이 적어요. 3행 3일짜리에서 한 3개 정도 찍어서 계산해봐서 맞으면 거의 맞을 확률이 크니까 자, 그때는 믿고 넘어가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연구를 해둬야 돼요. 자, 계산 연습은 이런 걸 통틀어 다 해야 돼요. 자, 이미 말했지만 막연히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 그냥 계산 연습을 한다가 아니고 그냥 수학을 하는 거예요. 임용시험 준비의 계산 연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 연습을 해야 될 것이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먼저 계산의 유형을 보겠어요. 이건 뭐 특별히 중요한 게 아니지만 계산 앞으로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있냐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몇 개를 봅시다. 첫 번째, 이론이 필요한 문제하고 단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정석적인 계산 방법이 있고요. 임용 시험만을 위한 계산 방법이 있어요. 자, 이름이 알다시피 두 가지 이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으로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 역행렬 구하는 것, 기본 행연산을 구할 수 있지만 수반 행렬을 구할 수도 있죠. 연립방정식 풀이 기본 행연산을 구할 수 있고요. 뭐 크레머의 정리를 쓸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역행렬을 구해서 역행렬을 곱해서 구할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연습할 것이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방법만 알면 되는 문제가 있어요. 방법만 알면 나중에 그냥 그때 닥쳐서 하면 되는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방법을 알아도 연습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 있어요.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하고 출제되지 않는 거 뻔히 알아요. 근데도 중요한 계산 문제가 있어요. 자, 출제되지 않으니까 공부하지 않는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이렇게 그렇죠? 좀 말을 안 듣죠? 네. 자, 일단 이론이 필요한 문제하고 단순 계산 문제를 봅시다. 이론이 필요한 문제는 무슨 뜻이냐면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시험 시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계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계산 방법을 찾아야 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미 내가 방법을 알아요. 딱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딱 내는 문제. 자, 근데 이게 사실은 기입형 문제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가장 큰 원인이죠. 어떻게 계산할지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한테는 단순 계산 문제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이론이 필요한 문제가 돼요. 자, 계산 연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를 최대한 단순 계산 문제로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아까 학교철학 4번에 패턴 만들기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패턴을 미리 만들어 놓고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난 이렇게 계산하면 돼. 시험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절대 찾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제 두 가지가 굉장히 큰 장점이 생겨요. 일단 당연히 답은 맞을 거예요. 계산 실수 엄청나게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시간도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앞서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제 이론이 필요한 문제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단순 계산 문제로 여러분이 만들어 놓는 것이 계산 연습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패턴 만들기. 패턴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푼다. 자, 이제 여기에서 선택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자, 학교전략 특강 중에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수학의 모든 범위를 다 공부를 완벽히 해서 임용시험 보러 가겠다라는 건 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수학이 너무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부분은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부분은 좀 약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선택과 집중은 내가 여기는 나오면 확실히 맞아야 되겠다고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이 패턴을 만들 때 과정에 필요한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할 것이냐 결과만 쓸 것이냐가 중요해요. 자, 패턴을 여러분이 만든다면 과정을 이해하겠지만 저는 패턴을 만들어주는 걸 역할을 하는 게 또 바로 누구죠? 제가 할 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패턴을 만들어 드리면 여러분은 그때 선택을 해야 돼요. 결과만 딱 기억해두고 말 거예요. 그러면 자, 두 가지가 가능해요. 기입형 문제라면 문제 없어요. 답만 쓰면 되니까. 서술형 문제라면 답 알고 그 다음에 패턴을 알고 있으니까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요. 결과만 기억할 거예요 라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과목 전혀 모르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쓸 거야 라고 패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뭐죠? 이거는 기입형 문제라든지 서술형 문제에서는 그냥 나는 부분 점수 정도로 만족해서 다른 사람보다 떨어지지 않겠다라는 주제를 잡을 때, 예를 들어 내가 위상수학에 약해요. 위상수학의 패턴을 제가 많이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패턴만 결과만 딱 기억해 놓고서 어차피 내가 위상수학에 약하니까 남들보다 앞설 생각은 없는데 그렇다면 결과를 위주로. 자, 내가 여기는 집중할 때 과목이에요. 여기는 내가 나오면 다른 사람도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이론을 완벽히 이해해 두는 거죠. 자,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 되어버려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G2014의 멱동안의 수를 구하시오. 자, G38에서 G2014로 가는 환준동형상의 숫자를 구하라는 문제가 주어졌어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은 저게 이론이 필요한 문제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저게 뭐예요? 단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론이 필요한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과 저게 단순 계산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자, 답을 맞고 둘 다 맞아서 치더라도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아까 말했지만
이걸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계산 연습이고요. 자, 패턴의 과정을 이해할 것인가 말 것이냐는 이제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버리죠. 자, 제가 나중에 패턴 만들어볼게요. 자, GN, 환 GN의 멱등호는 2의 N의 소인수의 개수승이 되어버려요. 이 패턴을 만들어 놓고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은 2014는 2 곱하기 19 곱하기 53, 소인수가 몇 개예요? 3개. 멱등은 몇 개 있다? 2의 3승계 8개가 있다. 기입형 문제라면 끝. 맞았어요. 자, 이제 저게 서술형 문제였다면 사실은 여기에 이유를 써야 되겠죠. 이유까지 들어가야 완벽히 점수를 받지만 이렇게 썼다고 해서 점수가 0점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게 만약에 4점짜리 문제였다 치면 이 정도 쓰면 최소한 2점은 받아요. 자, 이걸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문제. 자, M을 소인수분해 했어요. P1의 M일승부터 PK, MK승까지. 자, 이 중에 N을 나누는 PI의 MI승의 숫자를 T라고 한다면 GN에서 GM으로 가는 환중동영상은 2의 T승계에 존재한다. 자, 저것도 이제 이론을 이해하려면 중중동영상, 멱등원 뭐 등등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완벽히 이해해야 되지만 자, 이론을 이해 못해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전의 문제는 맞아요. 나 대수학 포기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도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당연히 나와주면 그때 뭐 하면 돼요? 맞으면 돼요. 기입형 문제로 나오면. 패턴 만들기의 위력인 거예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요. 자, 분명히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 놓으면 이미 소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짧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38은 2 곱하기 19니까 자, 이제 우리 2의 제곱계 2014는 2 곱하기 19가 있으니까 2하고 19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2의 제곱계가 돼서 4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왜 그런지 설명드리는 것은 자, 이제 저도 고민이에요. 자, 이거 제 마스터반이라고 했는데 설명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자, 문제풀이반에서 이걸 다시 또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이게 저의 딜레마예요. 이런 걸 다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설명 안 했는데 또 나오면 또 마음이 아파요. 자, 이제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강의하면서 계속 매일매일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패턴을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로 설명을 해줄 것이냐, 그냥 저것만 믿고 써요 라고 말해올 것이냐, 이게 이제 거의 저의 고민인데요. 자, 그건 아직 결정하지 않겠어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결정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또 중요해요. 분명히 정석적인 계산이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는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또 임용시험만을 위한 계산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을 공부한다면 불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저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임용시험의 특징상 아주 복잡한 계산은 출제될 수 없어요. 처음부터 계산이 아주 복잡한 거라면 그냥 아예 안 봐도 돼요.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절대 안 난다고 말하기 못하겠지만 낮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합동식의 법이, 물론 정수론 책에서는 그 법이 일반적인 숫자일 때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근데 임용시험 합동식의 법이 27,344 이런 법으로 합동식을 풀라고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기껏해 작은 숫자예요. 두 자리 숫자, 세 자리 숫자. 자, 커봐야 네 자리 숫자가 나오면 올해가 2017년이니까 2017, 2018 이런 숫자 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작은 법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가 나올 거라고요. 자, 행렬 문제, 선형대수학 시간에는 사행사열, 오행오열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10행, 10편도 똑같이 다루면 돼요. 임용시험에 10행, 10편이 나올 리가 없어요. 나와봐야 2행, 2열 아니면 커봐야 3행, 3열. 이거면 문제가 나요. 자, 2행, 2열과 3행, 3열에 대한 계산만 따로 이렇게 여러분이 방법이 있으면 익혀두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저도 기본 이론 시간에는 서형대수학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강의를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는. 하지만 이제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이제 5행 5열짜리 문제는 쳐다보지도 말 거예요.
5행오열짜리 자 나온다면 굉장히 특이한 행렬이 나와서 행렬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그 행렬이 갖는 특징이 있을 거예요. 그 특징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거예요. 자, 5행오열 절대 안 난다 아니에요. 나온다 하더라도 자, 5행오열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행렬이 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 특징을 이용하면 쉽게 풀 수 있는 자 그런 거 아니면 5행오열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5행오열짜리 문제가 나왔으면 자 이제 뭔가 출제자가 요구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둬야 돼요. 자 이거 넘어가죠. 자 예를 들어 3번 4번 같은 문제예요. 자 G97에서 29 곱하기 47을 계산하시오. 자 저건 시험 문제 나오진 않죠. 아까 말했지만 저게 시험 문제로 나올 리는 없어요. 하지만 계산 과정에 필요할 수 있어요. 자 65의 곱셈이 된 여건을 구하시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지 않겠죠. 합동식을 구하다 보면 저걸 구해야지 풀 수 있게 나오겠죠. 그렇죠? 자 이런 합동식의 해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미 말했죠. 자 이제 분명히 GN의 계산은 임용시험에 바로 출제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당연히 기본 계산이에요. 연습해야 되는 계산이에요. 자, 정석적으로 가번을 푼다면 곱해서 뭐로 나누는 거예요? 97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에요. 자, 29 곱하기 47을 구한 다음에 뭘로 나눠요? 97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이 방법으로 풀지는 않을 연습을 할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어긋났죠, 이게? 자, 봅시다. 자,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연습을 미리 둔다면 자, 법원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자, G97이거든요. 자, G97에서 98이라는 숫자는 1이에요. 그래서 98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여건을 금방 구할 수 있는 숫자예요. 자, 98은 우리가 알죠? 49 곱하기 2, 2 곱하기 7 곱하기 7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2의 여건은 49, 7의 여건은 14, 49의 여건은 2, 14의 여건은 7. 자, 이런 특별한 숫자가 보인다면 저런 숫자를 이용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9 곱하기 47을 계산해서 나머지를 구하지 말고요. 29를 2 곱하기 14 더하기 1로 쪼개서 계산해주면 자, 47 계산해주면 계산이 빠르게 될 수 있다. 이런 연습을 해두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여건을 구할 수 있는 쉬운 것들로 우리가 바꾸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계산 방법을 자, 이제 우리 익혀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다 설명을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넘어갑시다. 역시 마찬가지. 여건 구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32 곱하기 3하면 뭐가 만들어지죠? 96. 마이너스 1이에요. 그렇죠?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32의 여건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빨리 하는 걸 미리 연습을 해두면 자, 이제 당장은 필요 없을지 몰라도 혹시라도 임용시험 봤을 때 다른 사람보다 단 몇 초라도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습해 두는 것도 계산 연습 중에 하나예요. 자, 합동식 풀 때 굉장히 이용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이건 조심해야 돼요. 이런 방법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자, 특별한 숫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특별한 숫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바로 정석적인 방법으로 더 들어갈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빠질 필요는 없이 저런 계산도 있다는 정도만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석적인 방법으로도 2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어느 방법이 내가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인지를 찾아 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히 계산해요. 자, 분명히 2가지 이상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느 쪽 방법을 더 잘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느 쪽 방법을 써야 더 계산이 안 틀리는지 미리 준비해 놓고 그걸 써야 돼요. 근데 그냥 막연히 2가지가 있으니까 그때 너무 선택할 거야? 안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평상시에 여러분이 측정을 해야 돼요. 나한테 어떤 방법이 맞는지를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서 시험 볼 때 내가 나한테 좋은 방법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우리 훈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예를 들어서 행렬식과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 자, 기본 행렬산을 구할 것이냐. 자, 행렬식도 여러 가지가 있죠. 행렬식 구할 때 여인수전계로 구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내가 행렬식을 구하는 것이 잘 안 틀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훈련해 놓고 잘 찾아 놓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행렬식 구하는 방법도 삼행삼일절이를 두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 행렬산만으로 구하는 것, 여인수전계로 구하는 것. 딱 방법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시간을 재야 돼요. 정확도도 재야 돼요. 삼행삼절짜리 이거 뭐였죠? 자, 삼행삼절짜리 행렬 한 10개 정도 모아놓고요. 행렬식을 구해요. 자, 근데 첫 번째는 기본 행렬산으로, 두 번째는 여인수전계로. 자, 해놓고 채점을 해요. 걸린 시간도 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기본은 뭐죠? 내가 잘 안 틀리는 것. 거의 다 정확도가 비슷하다면 조금의 시간이 더 빠른 것. 한 번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어떤 것들은 숙련도가 늘어서 처음에는 오래 걸렸지만 좀 익숙해지면 더 빨라질 수도 있거든요. 이걸 몇 번 해서 내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 놓고 내가 더 정확한 방법으로 계산을 해야 시험에 가서는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섞여요. 대부분 임용시험에서는 2행2열 아니면 3행3열 정도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자, 원래 우리 역행렬을 구할 때 수반행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기본 이론반에는 권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죠? 계산량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3행3열까지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3행3열까지라면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역행렬을 구할 때 수반행렬을 이용하는 걸 권해요. 장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테스트 해보고서 결정하겠지만 일단은 3행3열의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두고 이것만 따로 우리 연습을 해서 또 찾아 나갈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은 우리가 나중에 다 연습할 거니까 지금 하지 맙시다. 자, 수반행렬의 장점 하나 볼까요? 수반행렬의 장점은 이런 문제 강의예요. 역행렬을 다 구할 필요 없어요. 자, 역행렬의 몇 행 몇 열? 2행 3열만 구하라. 기본 행렬산을 가지고 역행렬을 구할 때는 2행 3열만 따로 딱 구할 수가 없죠. 다 구해야 돼요. 어차피 수반행렬의 특징은 저것만 따로 구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어차피 지금은 계산 연습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계산 연습 문제풀이반을 진행하면서 계산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 특별한 설명이 없어요. 뭐 어떤 계산 방법은 알아도 연습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것들 꾸준히 연습해야 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출제 가능성 있는 문제, 출제되지는 않지만 중요한 계산 문제, 행렬식 계산이라든가 지연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장 그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너무나 기본적인 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혀야 되는 문제라는 것,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문제를 모아서 풀어야 돼요. 아까 행렬식 3행3열 10개 이런 식으로 모아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기록해야 돼요. 정확도와 뭐예요? 시간.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지금은 10문제 행렬식 구하는데 10분이 걸렸는데 한 다음 달에 했더니 5분이 됐다? 계산이 빨라진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도가 상상이 됐다? 향상되지 않았다를 체크해 가야 돼요. 막연히 계산했다 안 돼요. 그래서 계산 연습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기록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씩 하지 마세요. 모아서. 어려운 계산 같으면 두세 문제만 모아도 괜찮아요. 모아서 자, 이제 풀어서 정확도와 반드시 뭘 기록해야 돼요?
시간까지 같이 기록해야 돼요. 자, 아까 말했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문제라면 자, 이제 각각의 방법으로 처음에는 A의 방법, 두 번째는 B의 방법 역시 같이 마찬가지 정확도와 시간 같이 기록을 해서요. 자, 그 다음에 모아놓은 문제 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날 바로 풀지 말고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그 계산 잊어버렸을 때쯤 똑같은 문제를 또 풀어봐야 돼요. 똑같은 문제를 풀어봐야 시간과 뭐죠? 정확도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아놓은 문제를 버리지 말고 있다가 그걸 문제에 답 쓰지 마세요. 따로 거기 있다가 한 달쯤 있다가 똑같이 풀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도가 올라갔는지 시간이 짧아졌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적당한 간격을 두고 반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도와 빠르기 향상을 기록해둬서 자, 이 방법은 내가 믿을만하다 싶으면 시험 봤을 때 그 방법을 써서 자, 이제 아까 말했죠? 시험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계산을 했는데 내 계산을 내가 못 믿으면 불안해지거든요. 내가 정확도를 이미 체크했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해서 안 틀리는 거 아니에요.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뭐예요? 일단은 마음 편하게 다른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 연습을 꾸준히 해둬야 되고요. 방법이 두 가지 이상이라면 자, 이제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나는 A 방법을 택할 거야. 나는 B를 택할 거야. 결정을 해둬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 연습은 자,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처음에는 이론이 필요한 문제였지만 나중에는 뭐가 되도록 단순 계산 문제가 되도록 준비하는 것. 그 다음에 진짜 단순 계산 문제라면 이렇게 연습하는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앞으로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물론 제가 조금은 관여하겠지만 제가 모든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이제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얘기가 제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보다 여러분이 더 잘 해주셔야 돼요.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주고 이제 해주는 사람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걸 꾸준히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제 문제풀이반과 모의고사반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사실은 이건 항상 매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니, 어떤 문제를 풀 것인지 이걸 굉장히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자, 사실은 매년 제 수업을 듣는 수강생이 변해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매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 문제풀이반의 문제가 어땠다 이런 말은 그냥 보지도 마세요. 올해 또 새로 여러분에 맞춰서 또 해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나름대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저랑 수업을 오래 하신 분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방향을 조금 정했어요. 또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들이 여러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분 생각도 저한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해의 방향을 대략은 정했는데 하지만 그것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수업 진행하다가 언제든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합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 바꿀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직강을 수강하신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인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제가 잘 알 수가 없어서 직강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저의 샘플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가 모형으로 해서 제가 앞으로 수업 준비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분명히 당연히 목표는 올해 합격하는 게 당연히 목표예요. 하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임용시험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요. 내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잘했어도 이게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또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뭐냐면 혹시 올해 실패했을 때 올해 준비한 게 내년도의 시작쯤이 돼야 돼요. 자, 이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앞으로 공부할 때요. 여러분이 제가 제일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항상 1월달, 2월달, 3월달에 새로 이제 올해 다시 준비하자 하시는 분은 보면 작년에 준비를 했는데 시작점이 작년에 똑같아요. 똑같은 과정을 똑같이 거쳐요. 그럼 작년에 공부한 거 1년 동안 공부한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올해 여러분이 1년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자, 올해 불행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내년의 출발점은 올해 여러분이 공부한 데를 바탕으로 남들보다 앞서서 시작해야 돼요. 자, 앞으로 여러분이 준비할 때도
자, 이제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분명히 올해 아니면 끝이야라는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야 붙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 그런 마음을 갖더라도 절대로 항상 뭐예요? 올해 준비한 게 내년에 가서 아무것도 아니게 돼서는 안 되도록 여러분이 잘 준비는 굉장히 중요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어떤 문제를 풀 것이냐는 제가 고민할 것이고요. 이제 아래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 자,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될 것이냐, 자, 이게 합격 전략이 될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게 합격 전략이 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임용시험 문제에서 아주 어렵거나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비율이 얼마나 되죠? 많아야 한두 문제예요. 자, 그 한두 문제를 위해서 제가 문제풀이반을 전력투구로 한다면, 자, 나머지 기본적인 문제에서 여러분이 다 뭐죠? 점수를 다 기본적으로 받아간다는 전제하에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를 다 똑같이 다 잘 본다라면 그때는 뭐가 결정을 해요?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당락을 결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뭘 보면 알 수 있죠? 합격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임용시험 합격자의 점수를 보면 안 높아요. 제가 다른 임용선생님이랑 다른 과목 강의하는 분들이랑 만나면 제가 항상 억울한 게, 수학 공부하는 사람 공부 안 한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제일 낮거든요, 수학이. 그렇다고 교육학 점수가 높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교육학 점수 낮은 이유도 저는 알아요. 왜? 수학이 워낙 힘들어서 교육학에 투자할 시간적 여유가 다른 사람 과목보다 없어요. 다른 과목은 교육학 점수가 당락을 결정하지만 수학은, 교육학은 과락만 넣으면 우리는 큰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출제자가 기본적인 문제라고 내는 것도 점수가 높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위주로 많이 푼다라는 건 이미 내가 나머지 기본 범위는 완벽히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공부 방법이에요. 물론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런 문제 풀긴 해야 돼요. 하지만 합격 전략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도 다른 사람이 못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 이쪽이 합격 전략이 우선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문제풀이반에서는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갈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처음에 출제했다가 빼버리는 문제도 많아요. 어떤 문제는 그래도 간단히 설명은 드릴 거예요. 하지만 자, 이 문제 냈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으면 오히려 빼버리는 문제가 많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일부러 제가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 이런 문제를 많이 푸시는 선생님이 있죠. 그래서 그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제 수업을 꼭 들으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쪽의 문제는 많이 풀 생각이 없고요.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섞어서 풀겠지만 문제풀이반에서는 저 어려운 문제 저렇게 우리 진행할 생각이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인 문제를 패턴을 만들어서 남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제가 해드리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자, 미리 공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제 수업을 듣고요. 자, 어려운 문제를 찾아보실 분들은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놓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이거예요. 분명히 기본 문제하고 어려운 문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 다 풀어봐야 돼요.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될 것이냐? 자, 저는 이 1번 쪽이 위주고요. 어려운 문제는 비중을 좀 줄일 거예요. 아예 안 풀지는 않을 거예요. 풀긴 하겠지만 1번 쪽에 비중을 두고 풀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렇게 우리 수업식을 진행할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나 이거 아는 거야?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거라면 시험 문제 나오면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아는 거야라고 아니고 여러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안다고 착각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안다고 착각하고 넘어가 버렸는데 거기 문제가 나오면 틀려요.
내년에 또 공부하죠? 그래도 나 거기 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는데도 점수가 높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아는 것인지 이걸 정확히 확인을 해야 돼요. 진짜 안다라는 건 거기에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뭐예요? 나는 풀 수 있다. 완벽히는 못 풀어도 거의 접근을 할 수 있다가 돼야 내가 거기를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정의만 들어봤다. 정리는 기억하고 있다예요. 정의와 정리를 기억한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문제 쪽에 조금 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거예요. 자, 이렇게 또 안 넘어가죠? 자, 잠깐만요. 넘어갔나요? 그래서 이 기본 문제가 임용시험 문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자, 분명히 여러분이 이거는 현실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문제 제시하면 어떤 분들은 다 아는 문제 풀어준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점수가 안 좋아요. 자, 이거 여러분이 빨리 자각해야 돼요. 나 이거 이런 문제 알아? 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다 점수가 좋아야 돼요. 자,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점수가 좋아야 돼요. 점수 좋은 사람만 합격해야 되고 낮은 사람 떨어져야 되는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 뭔가 해법이 있을 거예요. 우리 돌파구가 있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거꾸로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쪽에 우리가 절대 이런 쪽을 무시하지 말고 이런 쪽에서 우리 공부를 하자라는 것이 목표예요. 이미 설명했죠? 자, 분명히 기본 문제를 준비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것, 그 다음에 합격자의 점수가 분명히 증거고요. 자, 이제 왜 그런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이 다 안다고 생각해서 자만해서 거기를 안 봐서 그러는 건지 그것도 원인일 수 있고요. 아니면 시험 때 긴장을 해서 여러분이 또 생각보다 긴장도가 높아서 영향을 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분명히 그 현실적으로 여기가 분명히 우리가 노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 기억해 주세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는 대부분 점수가 다 나빠요.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어려운 5점짜리 논술형 문제가 서술형 문제 나왔어요. 5점을 다 받겠다? 그건 욕심인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가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문제라면 5점이 아니라 1점만 맞아도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시험이라면 더 쉬울 수 있어요. 남들 다 틀릴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마음이. 기본 문제는 내가 틀리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 다 못 볼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 다 잡아버려요. 나만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치명적이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내가 못 풀어도 다른 사람도 못 풀 거예요. 자, 어차피 임용시험 준비하는 여러분들은 실력이 굉장히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쉽게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기본에 충실하자가 이번 문제풀이반의 전략이에요. 자, 말은 쉬워요. 근데 실행에 옮겨야 돼요. 저 실행에 옮겨보도록 하는 것이 제가 이제 문제풀이반을 진행하면서 여러분하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 문제만 충실히 준비하면 합격한다? 장담은 못해요. 다만 경쟁률을 좀 낮춰주는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제 수업을 듣는 분 말고도 기본 문제에 굉장히 집중해 투자하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자, 따라서 10대1 경쟁률을 한 2대1, 3대1 정도로 낮추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기본 문제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 합격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일단은 10대1 경쟁률을 한 2, 3대1 정도로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지만 합격을 보장하지는 못해요. 자, 그렇다면 역시 뭐를 버릴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버릴 수는 없어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거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자, 임용시험에서 몇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문제는 약간의 점수만 받아도 위력이 굉장히 커요. 왜? 어려운 문제는 거의 대부분 백지예요. 거의 대부분 0점이고요.
여기서 1, 2점만 받으면, 자, 부분 점수를 1, 2점만 받으면 분명히 이건 나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이 정도면 만족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목표로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를 접근할 때 여러분이 수학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학교철학 특강에서 이제 부분 점수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공식적인 채점 기준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뭐예요? 부분 점수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제 어려운 문제는 자, 수학으로 접근하지 말자라는 것이 제 지론이에요. 물론 수학적인 접근을 풀 수 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건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돼요. 문제로 접근해야 돼요. 자, 또 하나 있어요. 과감하게 접근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0점 받아도 손해볼 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아까 말했지만 어려운 문제 대부분 백지라고 그랬죠. 자, 앞으로 문제풀이반 모의고사반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듣는 말, 백지 내지 말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써야 돼요. 근데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여러분 문제를 제가 모의고사 보잖아요. 백지가 굉장히 많아요. 백지는 채점하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답안지예요. 볼 것도 없이 0. 부분 점수 1점이라도 받으려면 뭔가를 쓰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쓰세요. 틀리면 어때요? 어차피 100점이 0점인데 썼다고 마이너스 2점 되진 않아요. 최저 점수는 0점이에요. 그죠? 0점은 백지가 0점이니까 과감하게 쓰세요. 나중에 이제 이런 걸 연습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만 해서 연습할 건데요.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는 과감하게 쓰는 것을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창피한 게 어디 있어요? 채점 누가 하는지 알아요? 학교에서 못하죠. 왜? 교수를 뻔히 알잖아요. 여러분이 대학교에서는 교수가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과감하게 못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임용시험은 아니에요. 채점을 하면 누군지도 모르고요. 이름도 가려요. 무슨 말을 써도 여러분의 권한이에요. 자유예요. 과감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로 접근해서 점수를 어떻게 받을지를 찾는 것이에요. 자, 문제를 읽다 보면 출제자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을 걸 찾는 거예요. 그걸 쓰면 점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수학으로 접근하지 말고요. 과감하게 문제로 접근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이것도 역시 우리 훈련을 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은 시험 문제를, 수학 문제를 수학이 아닌 시험 문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쉬운 문제부터 연습을 조금씩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씩 우리 연습을 해 나갈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7, 8월 문제풀이반에서는 일단 기초를 다지는 것, 기본 문제의 반복 훈련과 계산 연습 위주가 7, 8월 문제풀이반의 목표예요. 자, 어려운 문제는 한두 문제 풀겠지만 그게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모의고사 반에서는 이제 뭐예요? 두 가지 목표.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또 하나가 뭐죠?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작년까지는 제가 모의고사 반에 가서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문제풀이 반에서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그걸 땡길 생각으로 있어요. 모의고사 반에서 했더니 좀 시간이 짧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직 적응하기 전에 시험 보는 것 같아서 문제풀이 반에서부터 올해는 작년하고 다르게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올해 수업을 오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실은 제가 모의고사 반을 기점으로 제가 좀 변해요. 문제풀이 반까지는 수학 선생이 좀 주였어요. 모의고사 반이 되면 수학 선생보다는 뭐죠? 시험을 강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달라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문제풀이 반까지는 수학자로서 강의하는 말이 한 7이면 이제 시험을 관리해주는 사람은 3 정도 비율이었다가 모의고사 반에서 역전이 됐었는데 올해는 문제풀이 반서부터 약간 더 시험 쪽에 접근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말들도 문제풀이 반에서 조금씩 시작을 할 거예요. 원래는 모의고사 반에 가서 이제 그런 걸 설명을 하는데 역시 여러분이 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서 자, 조금은 이제 수학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조금씩 해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원래 모의고사반에서 어려운 문제랑 답안 작성 연습을 하겠지만 약간 땡겨서 7, 8월 문제풀이반에서부터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제가 약간 세뇌를 여러 번 시킨다고 할까?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반에서도 기본 문제 훈련을 안 해서는 안 돼요. 계속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이미 말했지만 실수 없이 정확하고 빠르게 문제를 푸는 걸 문제풀이 훈련을 할 거고요. 모의고사반에서는 부문제에서 만드는 훈련을 할 거예요. 뭐 이런 얘기 다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렇게 대략 정했지만 역시 중간에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또는 제가 수업하다가 필요하다면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어요. 문제풀이반서부터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다룰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해가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반복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반복 훈련이 너무 지겨워요. 나 아는 것 같거든요. 하기 싫어요. 근데 그 반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제 저의 역할은 여러분이 하기 싫어하는 그 반복 훈련을 시키는 사람이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새로운 지식을 여러분에게 주겠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임용시험에 필요한 지식들은 거의 대부분 갖추고 있을 거예요. 제가 할 일은 뭐죠? 그것들을 자꾸 반복 훈련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지 않고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문제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풀어주는 문제는 많지 않겠지만 왜? 시간이 없어서. 자, 생각해보세요. 8주 동안에 수학의 전 과목을 다 해야 돼요. 자, 대수학, 해석학 중요한 과목이라고 해서 그 두 개를 3주를 잡더라도 나머지 일주에 한 과목씩이에요. 문제 몇 문제 못 풀어줘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가 딱 정확히 시험 문제 나오지 않는 한 그 문제 풀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제가 문제풀이반에서 제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은 뭐 해야 돼요? 실제로 그걸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하고 조금 다른 식으로 진행을 할 거라서 나중에 이제 성공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직강을 나와주신 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 수업 시간 말고 이제 제가 드리는 문제 많거든요. 따로 여러분 모여서 문제도 풀어보고요. 물론 답을 미리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답을 미리 보고 있으면 문제 푸는 데 방해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고 여러분이 모르는 게 질문하면 또 제가 설명해주고 이런 식으로 수업 외적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 말고 분명히 따로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서 그 작업을 우리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렇다면 어떡하죠? 못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통해서 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직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인강을 수강하신 분한테 좀 전수해 주셔야 돼요. 그런 역할까지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진행을 해보면서 우리 봅시다. 자, 일단 좀 전에 말했지만 7, 8월 문제풀이가 너무 짧아요. 8주 이거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자, 사실은 모의고사반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넘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7, 8월, 90, 11월 과목은 분류되어 있지만 저는 이것을 그냥 분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어지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생각으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7, 8월이 총 9주거든요. 그래서 첫 주는 계산 연습을 위주로 좀 강의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같이 연구하고 시간 정하고 이런 것으로 시간을 좀 많이 때울 거고요.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풀이반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좀 이따가 다음 시간부터 계산 연습에 대한 강의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작년에 계산 연습을 수업 시간에 좀 많이 투자를 했더니 너무 시간이 많이 뺏겨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계산 연습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만 제가 잡아드리고요. 진짜 계산 연습은 여러분이 모여서 해야 될 거예요. 혼자는 힘들어요. 제 경험상 이런 거 혼자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훈련하고요. 그 다음에 인강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놓은 결과를 나중에 이제 질문 나오면 좀 게시판에 좀 답글을 달아주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직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의 조교 역할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카페를 운영할 때. 저는 제가 또 카페는 운영에 관련 안 할 생각으로 있어요. 제가 거기다 제가 직접 답을 달기 시작했더니 거의 답 따느라고 제가 다른 걸 못 하거든요. 그래서 카페 질문 게시판의 답은 제가 이제 되도록 안 건드리고요. 직강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답을 달아드리면서 하시다가 어려운 질문, 모르겠는 게 나오면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때 제가 이제 답을 드리는 형식으로 갈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물론 조교 선생님이 담당해 주시면 혼자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2주부터 이제 과목별로 문제를 풀고요. 자, 이제 계산에 대한 보충 설명은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설명들은 조금씩 해드리고 실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도 조금씩 설명드릴 거예요. 원래 모의고사반에서 하겠지만 문제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자, 수학이 아닌 문제로 접근하는 방법은 달라요. 제가 아까 수학자가 아닌 수학자로 사실 안 되는 말 한다고 했죠. 그런 말들을 조금씩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합격전래 특강에 수도 있지만 거기서는 차마 못했던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나로 주제를 잡아서 답안 작성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누가 채점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누가 채점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답안을 써요. 자, 채점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이 여러분이 쓴 답안을 수학적으로 이해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거든요. 따로 이것도 주제를 잡아서 얘기를 할 거고요. 대수학부터 우리 시작을 하도록 하겠어요. 자, 제공하는 문제는 총 4종류예요. 자, 일단 과목별 기출문제하고 그 다음에 기본 문제를 묶어서 하나를 드려요. 한 세트를 드려요. 자, 이건 우리 조교 선생님이 이제 고생을 해주신 거거든요. 자, 이건 제가 직접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카페나 이제 아니면 통해서 힌트를 드리고 또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꾸준히 풀어야 되는 문제. 물론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이게 중요한 문제라면 간단히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푸는 문제가 제공이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제 이제 기본 이론반, 마스터반에서 풀었던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자, 이 문제를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은 없겠죠? 다시 풀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조심해 보셔야 돼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문제를 다 풀어라 절대 아니에요. 자, 마스터반 기본 이론반과 문제풀이반은 목표가 달라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걸 정확히 해야 돼요. 목표가 어떻게 다르냐면 마스터반은 기본 이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제가 강의를 해요. 제 강의의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이 자, 대수학 강의라면 대수학의 기본 이론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강의하기 때문에 연습 문제 중에는 그것을 목적으로 낸 문제들이 있어요. 임용시험은 절대 안 나는 문제, 몰라도 되는 문제.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그런 것들도 구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나중에 제가 또 이런 거 좀 풀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문제만 많이 모아놓고 많이 풀려고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임용시험에 절대 안 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이제 뭐예요? 빼가면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마스터반에 풀어본 문제 대수학만 해도 굉장히 많죠? 자, 이제 이런 걸 빼고 시험을 목적으로 된 문제를 자, 이미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제 풀이가 있을 거니까 중간중간 복습해 가시면서 푸셔야 되고요. 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수업을 들었던 분들을 통해서 질문하고 하면서 푸시면 될 거예요. 제가 이걸 다시 풀어드릴 수 있는 여유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 연습 문제를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했지만 계산을 해야 연습해야 되거든요. 계산 연습 문제를 드릴 거니까 역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것. 자, 저는 이제 여기는 뭐예요? 필요한 보충 강의. 이런 계산은 이렇게 하면 빠르다. 그건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만 보충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실제로 그걸 익히는 건 여러분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습해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본 문제, 또 그 다음에 숙제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4종류의 문제가 제공될 거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봐야지 그래서는 안 돼요. 목표를 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문제를 골라서 같이 모여서도 풀고요.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 질문도 하시고, 자, 아무튼 최대한 반복 훈련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닥쳤을 때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아무튼 어떤 길이든지 가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안 될 거니까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서 이제 뭔가 제 생각대로 안 되는 게 있으면 또 수정도 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진행을 해보겠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대략 일단 우리 문제풀이반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주는 계산에 집중한다고 그랬죠. 쌍곡함수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쌍곡함수는 제가 원래 꼭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자꾸 얘기해 보니까 설명할 필요성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미적분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미적분학 시간에 쌍곡함수 보면 어떻게 해요? 친절한 선생님은 삼각함수랑 비슷해요. 몇 개만 보여주고 넘어가고요. 그냥 불친절한 선생님은 아예 다루지도 않고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쌍곡함수를 미적분에서 배우지 않고 넘어갔어요. 근데 복수해석학, 미분기하학을 가면 쌍곡함수를 다루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강의할 수는 없겠지만 쌍곡함수는 대략 이런 것이고요. 대략 이런 정리가 있다는 것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제공해 드릴 거니까 연습 문제는 여러분이 풀어서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답은 천천히 드릴 거예요. 자, 일단 오늘은 그 쌍곡함수를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어요.